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했는데 각각의 구성요건 요소들이 무엇이 있고 위법성 요소들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판서를 미리 해놨는데, 자, 우리가 형법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통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은 국가가 주는 고통이다, 보완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구성요건의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는 구성요건이란 사회에서 금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전에 써놓은 것, 기술해 놓은 것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정적 가치평가다. 그 다음에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뭐 기본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구성 요건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구성 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은 크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은 그 영미법상에서도 범죄는 객관과 주관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구성요건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있다 그러고,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고의가 있고,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과실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실은 이 고의에서 인식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교과서에는 구성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주체, 객체, 행위를 다 빼놓고 갑자기 인과관계부터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인과관계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구성요건과 관련된 교과서들을 잘 읽어보면 구성요건 중에 객관적 구성요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주체를 총론에서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강론에서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총론 중에서도 앞에 설명할 것인지 뒤로 뺄 건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편제가 특이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형법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는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근거 짓는 적극적 규정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없다 그랬죠. 왜냐면 구성권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한 거기 때문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규정짓는 적극적 요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소극적 요소만 있다 그랬는데, 소극적 요소를 아까 앞에서 그랬지만은 큰 틀 안에 있다. 개별적 위법성 조각사유 21조, 22조, 23조, 그 다음에 24조,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업무로 의한 행위 310조, 그 다음에 개별 법상에도 여러 가지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는 우리 형법 20조에 보면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의한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그 법령, 업무, 사회상규로 가는 세 가지로 나오지만 앞에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대표 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개별적 요소로 들어오고, 이 큰 틀은 사회상규다.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들을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책임 관련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설명할 때는 여기다가 책임 능력이 여기 있다 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물론 교과서 편제가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도로니까 책임론에서 책임 능력을 설명하는데, 책임 능력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책임 능력이 책임의 조건이냐
아니면 책임의 전제냐와 관련된 과거의 논의들을 설명합니다. 즉 책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임 능력은 책임을 이루는 하나의 적극적 요소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가 책임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를 읽었다 보면은 그런 논의들은 이제 논의가 종식이 돼가지고 책임 능력은 책임을 묻기 위한 책임의 전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임의 적극적 요소가 아니라 책임의 그 윗부분에 위치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으면 아예 책임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능력이 있다면 그때서야 이제 책임의 요소들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책임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책임을 이루는 요소는 우리가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책임을 이루는 적극적 요소이고 이 밑에 기대 불가능성이라 해가지고 기대 불가능성이라 해가지고 이 기대 가능성 불가능성을 갖다가 책임을 조각시키는 책임 조각 사유, 즉 소극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있어서 다수결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책임 파트를 보면 먼저 책임 능력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엇인가 있는데 무엇인가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일부 견해들은 여기에 책임 고의가 있다. 여기 있는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고 여기 있는 고의는 책임 고의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인데 그 견해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설명할 것이고 여기에 고의범에서는 책임 고의가 있고 과실범에서는 우리가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과실범에서 보면 과실범의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예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게 되는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하는 행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여기 따라 가지고 과실범에서의 과실도 주의의무 위반도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책임에서 설명을 안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과실범을 설명할 때 과실범의 책임 요소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책임 파트에서는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과서 전체를 갖다가 놓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보면은 범죄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라 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은 이렇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고의라고 하는 요소로 되어 있고 위법성 파트에서는 적극적 규정은 없고 소극적 요소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책임 파트에 와서는 책임 파트에서는 책임 능력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책임을 조각시키는 사유로서 이런 책임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와 같은 편제들,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형법 총칙뿐만 아니라 형법 전반을 이해하는데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형법의 기초로 공부하기 때문에 형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실제로는 형법은 형법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형법이라든가 아니 행정형법 관련된 부분에서 범죄가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형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실질적 형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이 틀 안에다가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형법에 관련된 기본 내용들을 이해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했었지만은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쳐서 이걸 제가 유라고 표현하는데 쓰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자, 불법 영역에서는 행위에 대한 평가만 한다 그랬죠. 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한다? 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책임 영역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 영역과 책임 영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더 크게 더 좀 세분에 나누면 구성권 당성, 위법성, 책임이라고 하는 3단계로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제 형법의 기초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의 구성권, 위법성, 책임의 내용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불법의 실질이 뭐냐, 불법이 무엇이냐 관련된 논의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라는 설명을 해요. 근데 표제 자체가, 제목 자체가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라고만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보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있는 내용이 뭐느냐, 반드시 있는 내용이 이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는 불법의 실질이 무엇이냐를 논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불법하면은 불법은 크게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라고 하는,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는 뭐다? 불법의 실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불법은 구성권과 위법성을 합친 거를 불법이라 하고 불법의 실질은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를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근데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전에 설명했지만 구성권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사를 했어요. 그럼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는 결과 반가치도 있고 행위 반가치도 있을 때 불법의 실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얘네들은 무엇이냐, 위법성 조각사회들, 소극적 규정들은 무엇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중에 하나가, 자, 위법성은 적극적 규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규정 없고 소극적 규정만 있다는데, 소극적 규정은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요소, 그 다음에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모든 위법성 조각 사유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다 갖춰졌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때 우리가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의 실질인 결과 반가치를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탈락시키고 불법의 실질인 행위 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탈락시켜요. 탈락시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럽니다. 근데 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럴까요? 불법의 실질인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를 탈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조각 사유라 안 하고 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단지 교과서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일까? 왜 불법 조각 사유가 아닐까? 이 부분을 학생들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데 직접 질문을 해보면은 상당히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자세하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결과 반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객관적 구성권 요소랑 거의 동일하다 보면 돼요.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구성권 요소랑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 반가치는 주관적 구성권 요소랑 거의 동일하다.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결과 반가치는 객관적 구성권 요소, 행위 반가치는 주관적 구성권 요소랑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구성권 요소에 해당하는 결과 반가치, 주관적 구성권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반가치가 있을 때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면은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불법이 조각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불법의 실질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이지만 실질은 탈락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건 뭐예요? 객관적 구성권 요소랑 주관적 구성권 남아있는 거, 얘네들은 불법의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만 탈락된 거지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이 완전히 조각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살인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구성권 요소에 해당하고 주관적 구성권에 해당한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행위가 과연 나쁜 행위냐 아니냐 평가했을 때 결과반 가치가 탈락되고 행위반 가치가 탈락돼서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불법이 완전히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극적 규정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말한다. 왜? 형식인 불법의 형식인 객관적 구성권 요소, 주관적 구성권 요소에 해당했던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얘네들이 결과반 가치를 탈락시키고 주관적 정당 요소가 행위반 가치를 탈락시키지만 불법의 형식은 남아가지고 결국 얘네들을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한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가 불법의 실질이라 그러면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가 대립하는 부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립하는 부분들은 뭐냐? 자, 대립하는 부분은 어디다? 불법 영역인 이 영역에서만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의 대립이 있는 겁니다. 그럼 책임 영역에선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의 대립이 없죠. 자, 대립이 없고 여기서는 단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있을지언정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의 대립은 책임 영역에서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형법 교과서를 보면은 범죄는 구성권, 위법성, 책임이 성립 요소다. 그래놓고 이 책임 영역 뒤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뒤쪽에 미수론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공범론 아니면 정범과 공범의 이론, 다른 말로 정범과 공범론이라고, 다른 말로는 또 다수의 참가 형태다 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 명이 참가하는 공범론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론이 따로 나와요. 또 어떤 경우 와서는 이 뒷부분에 미수론과 공범론 사이에 과실범 아니면 부작위범, 과실범 관련된 결과적 가중범들을 이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인가? 얘네들은 범죄가 이미 성립했는데 뒷부분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얘네들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과서 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범죄는 분명히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미수론 공범론은 뭐냐? 미수론 공범론은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주체가 어떤 객체한테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해요. 우리가 이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결과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 사람을 살해하겠다. 그럼 사람이 죽어야지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근데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아니면 사람이 죽었는데 내 행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행위가 개입해서 죽었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결과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하냐? 그런 걸 또 미수범이라고 그러고,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미수론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미수론을 총론교과서 구성권 단계에서 결과를 설명해서 미수론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수론을 쭉 빼가지고 책임 다음 뒷부분에서 미수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설명하기가 곤란하냐?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는 객관과 주관의 결합이라 그랬고,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구성권을 설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객관적 구성권 요소, 겉으로 나타난 범죄 결과가 나타난 객관적 요소를 먼저 보고 주관적 요소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미수론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빵 쐈습니다. 근데 저쪽 사람이 안 맞았어요. 사람이 총에 안 맞고 멀쩡히 서 있습니다. 자,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아무 범죄 행위도 없다는 거,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살인의 고의로 쐈는지, 아니면 겁을 주려고 쐈는지, 아니면 잘못 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구성권 요소만 놓고는 미수론에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론에서는 반드시 뭐부터 설명한다? 주관적 요소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객관적 요소를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는 객관적 요소 설명하면서 주관적 요소 설명하는 파트인데,
갑자기 미술원이라 가지고 여기서만 다시 주관적 요소 설명하고 객관적 요소 뒤집어 설명한다.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미술원은 뒤로 빼서 따로 뒤쪽에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공범론이라고 있는데, 공범론은 범죄 주체, 우리가 말하는 이 주체는 보통 한 명을 전제하고 있어요. 즉 형법상의 기본 범죄는 한 명 단독의 고의의 자기 범을 갖다가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죄를 한 명이 안 하고 여러 명이 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범과 공범의 이론,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공범론이라, 광의의 공범론이라고 했고, 요즘들은 이제 범죄 다수 참가 형태라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사이일 때, 이것이 다수인일 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공범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범론은 어디서 설명한다? 공범론은 여기다 설명이 되는데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이 다시 맨 뒤로 빼가지고 맨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론에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보면은 범죄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고, 그다음에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자, 여러 명이 범죄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을 고르는 거, 즉 정범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조연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엑스트라를 고르는 거, 조연과 엑스트라를 공범이라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 것이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풀어낸 부분이 바로 다수인의 범죄 참가 형태 공범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범죄 영화들 보다 보면은 주인공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쭉 보면 아 누가 주인공이다. 그럼 이유가 제가 왜 주인공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왔다. 그렇죠?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명이서 영화에 똑같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럼 주인공이 두 명인 영화가 되는 거죠. 범죄도 혼자 하면 단독 공범이면 두 명이 그렇게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해가지고 둘 다 같이 많이 나왔다. 그럼 두 사람을 범죄에 있어서 주인공이라고 하고 범죄에 있어서 정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영화에. 주인공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옵니다. 모습은 안 나오고. 그러나 그 목소리만 가지고 범죄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 목소리만 나온 그 사람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법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간접정범이라 그래가지고 의사 지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형법상의 범죄 행위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 사이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더 밑에 엑스트라를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풀어내는 부분이 바로 공범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범죄 영화, 한 편의 범죄 영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범론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위법성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들을 볼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형법은 크게 형법의 기초이론, 범죄론, 그 다음에 형벌론, 보완처분을 봤는데, 이런 범죄의 개별적인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한번 설명하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시간은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